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존중과 이해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만 보고 의사결정도 부모나 가장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나 다른 구성원의 감정과 권리는 쉽게 묵살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대주 중심의 일괄 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지요. 하지만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원금이 세대주의 계좌로 들어가다 보니 실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지원금이 세대주의 계좌로만 입금되다 보니 겉으로는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관리하는 주체가 세대주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처럼 다른 구성원은 지원금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가정 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컸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의 필요와 의견은 무시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새 교재를 사거나 인터넷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세대주가 그 돈을 생활비 전체로 묶어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해버리면 자녀는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배우자가 생필품이나 건강관리와 같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도 세대주가 다른 지출을 우선시하면 결국 지원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쓰고 싶어도 세대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면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셋째, 행정이 가정 내 권위적 구조를 그대로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세대주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사용처가 좌우되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대표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나 배우자 같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이 특정인의 손에 집중되고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개인의 권리와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원금 제도만은 여전히 낡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 각각이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는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를 독립된 주체로 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전과거 방식은 효율성과 단순함에 기댄 세대주 중심의 지급이었지만 후현재 방식은 공정성과 개인 존중을 반영한 개인별 지급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바뀐 이유는 바로 과거 방식이 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했고 개인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주체로 존중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가정 안에서도 구성원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니까 무조건 옳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각자의 감정과 생각, 권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권위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존중과 이해는 직장이나 사회 같은 공적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새롭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며 함께 성숙해지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성숙함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만 생각했고 그 안에서 부모나 가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녀나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못했고 때로는 묵살되는 것이 당연시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개개인의 감정과 권리는 쉽게 무시되었고 부모가 말하면 자식은 따라야 한다는 식의 권위적인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단일한 집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도 개별적인 감정과 생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 안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감정이나 의견 그리고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나 가장이 내린 결정이 곧 가족 전체의 결정이 되었고 자녀나 다른 구성원들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어려웠고 목소리를 내도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이 변화하면서 가족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각자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복지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대부분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본적인 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혜택을 배분할 때에도 개별 구성원의 권리보다는 가족 단위의 대표작, 즉 세대주가 중심이 되는 구조가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주 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한 사람만 확인하면 되었고 서류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는 점은 무시된 채 세대주의 결정과 관리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대주의 통장으로 들어온 지원금이 실제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용되는지 혹은 누군가의 필요에 맞게 활용되는지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주의 일방적인 사용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거치면서 지원금은 더 이상 세대주 한 사람을 통해 지급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고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조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 각각은 독립된 주체이며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다 라는 인식의 확산입니다. 과거처럼 세대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묶어두는 방식은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의 권리와 독립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목소리와 필요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행정제도 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부모나 가장의 권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녀든 배우자든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흐름이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변화는 가정 내 문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부모니까 무조건 옳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 권위주의는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행정 제도조차 개인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정 안에서도 구성원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점점 더 낡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은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회가 개인을 존중하는 흐름으로 나아갈수록 가정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단순한 효율성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가치, 즉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정 안에서도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오늘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류상 편의 때문에 혹은 제도 운영을 단순화하기 위해 세대주 대신 개인별 지급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회가 개인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가 마치 모든 권리를 대변하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안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흐름이 행정제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회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직접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더 이상 집단 속에 묻혀서 보조적인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권리의 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부모나 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따라야 했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사회가 개인을 독립적 존재로 대우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각자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이자 존중 문화의 시작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화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행정 편의의 개선이 아닙니다.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권리와 감정보다는 집단의 질서와 가장의 권위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가족은 하나다라는 말이 때로는 각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결정하면 자식은 따라야 하고 세대주가 선택하면 그것이 곧 가족 전체의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개개인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사회는 분명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더 이상 한 사람을 통해 나머지를 대변하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든 가족 구성원이라면 독립적인 주체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진 권리와 존재감을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가정 안에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줍니다. 부모니까 무조건 옳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자매 모두가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아야 하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집단의 이름으로 묵살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존중은 공적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적인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세심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한 사람을 독립된 주체로 대우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각자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첫 번째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를 단순히 제도의 변화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 즉 존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예외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정도 사회도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권리와 감정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묵살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치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방패처럼 쓰이곤 했습니다. 부모가 가족이니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혹은 부부가 가족인데 왜 내 감정을 그렇게 따지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태도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자식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 부모 말을 거역한다는 낙인이 따라붙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도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과 권위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때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관계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의 역할을 성별에 따라 나누고 한쪽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등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한 채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순간 관계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작은 결정 하나라도 서로 의견을 묻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할 때 신뢰와 안정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모두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성숙한 가족 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적 관계 속에서도 존중과 이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했습니다. 부모가 내린 결정은 무조건 옳고 자녀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이 자녀의 권리와 선택을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니까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 즉 일방적인 권위주의적 태도 역시 이제는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권위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둥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존중과 소통을 통해서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녀는 묵묵히 따라가는 구조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한쪽이 결정을 내리고 다른 쪽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작은 가사분담에서부터 중요한 재정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까지 어느 한쪽의 권위에 기대어 끌고 가는 방식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 안에서도 존중은 새로운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가 요구하니까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대하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성숙한 방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던 감정과 권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요구되는 새로운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하고 자녀의 감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전반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무시하지 않으며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진로에 대해 다른 생각을 말했을 때 부모가 그건 안 돼. 내가 정해준 길을 따라야 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존중의 시작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쪽의 의견만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처럼 존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집안일을 나눌 때, 대화 중에 의견이 다를 때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습관이 곧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가정은 따뜻하면서도 성숙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핵심은 명확합니다. 존중과 이해는 직장이나 조직 같은 공적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적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규정이나 제도를 지키며 조심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무심한 말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세심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존중이 실천될 때 그것은 곧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때 자녀는 단순히 가족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곧 세상 속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기초가 됩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생각을 존중해 줄 때 자녀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학교나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한 아이는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늘 무시당하고 감정이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는 경험을 반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무심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결국 존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녀가 사회 속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서로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한쪽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른 한쪽은 따라가는 방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구조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 감정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결국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을 분담할 때, 재정 문제를 논의할 때,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도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동등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짧은 한마디가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또한 내 권리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도 나만큼 소중하다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의견과 권리를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사회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성장과 사회의 성숙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도 건강한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사람이 처음으로 관계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가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익히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 사람은 직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 동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팀원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권리와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가정에서 존중과 대화가 부족하다면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도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결국 가정에서의 태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존중의 경험이 쌓인 개인이 많아질수록 조직과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협력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울타리 안에서의 존중이 모여 결국 사회 전체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중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태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실천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존중을 키워나갈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집단과 권위만을 앞세우는 방식은 점점 힘을 잃고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제도에서도 직장 문화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존중과 이해, 권리와 감정을 인정하는 관계가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변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변화에서 소외되고 나와 내 주변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불편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바꾸며 변화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곧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솔직한 자기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변화를 피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자기 방어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습관처럼 굳어진 태도와 언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미 달라지고 존중과 이해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금 나 혼자만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결국 관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를 바꾸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태도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이렇다라는 말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쉽지 않지만 조금씩 달라져 보겠다라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완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성숙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바라는 성숙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나부터 함께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을 실천하려는 자세가 모일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